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21시간 30분,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또 향후 수사 방향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박 전 대통령 소환, 국민들의 관심이 좀 굉장히 집중이 됐는데 꽤 많이 걸렸습니다. 21시간 30분이나 걸렸는데요. 어쨌든 뭐 꼼꼼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또 충분히 또 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어저께 12시 좀 못 돼서 이제 조사는 끝났고 검토하는 데만 거의 7시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역대 대통령 조사 중에 이제 가장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가장 긴 시간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서를 갖다가 꼼꼼하게 살피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는 건데 네. 지금 들어갈 때도 그 메시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모호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또 나올 때 상당히 미소 띈 얼굴을 보여서 국민들이 야, 이게 뭐 수사받고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좀 만족해하는 멘트들도 나오고 그래서 뭐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찰 수사가 좀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갖다 국민 일반에게 주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아마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3시간 걸렸고 조서 열람할 때요. 네.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은 6시간 걸렸어요. 근데 7시간이 저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린 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보는 게요. 네. 저는 이게 유영하 변호사 말 액면 그대로 일단 이게 범죄 혐의가 13개로 많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다. 예.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저는 녹화 아닌 것도 중요한 이유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녹화가 안 됐으면 이게 조서가 최종적인 변경할 수 없는 최종적인 서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두세 번 꼼꼼하게 검토했다. 녹화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대조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이게 박 대통령이 남긴 유일한 조서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검찰, 특검, 헌재 다 이게 불출석했잖아요. 네. 이게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조서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했다. 네.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한 7시간 걸린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자, 그런데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한 이야기 있잖아요.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양날의 검으로 보는데요. 네. 아마 이게 손범규 변호사 이 말을 한 이유는 뭔가 이게 특검을 좀 우회적으로 기존에 이게 특검 조사가 좀 불공정했다. 이런 이제 특검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현 검찰을 이게 자극하지 않아 가지고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는 이런 의도인데요. 네. 이게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검찰을 갖다가 자꾸 이게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여론이 만약에 검찰에서 불구속을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 지금 인터넷에서 벌써 비판 여론이 많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짜고 치는 이런 것처럼 이게 검찰하고 너무 이게 긴밀한 유착이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 검찰의 선택을 오히려 좁혀놓은. 네. 왜냐하면 이게 영장을 청구 안 했을 때는 바로 이거 조사가 부실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계산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까지 이게 복잡하게 생각이 모르지만 제가 딱 언뜻 느끼는 양날의 검으로 예. 이게 반드시 대통령한테 유리한 논평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기에 이런 논평 내놓은 건 무슨 저는 한 3가지 예. 과정이 엮여 있다고 봅니다. 예, 예. 하나는 우선은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인계 받자마자 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갖다가 스스로 포기해 버렸어요. 네. 그것도 검찰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쪽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게 우선에 하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어저께 그냥 추정컨대는 검찰이 이 대통령이 대체로 부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렇게 만족스러워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러한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부인을 수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다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또 하나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검찰이 한 일이 한두 개 더 있었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부른다든지 그래서 네. 이제 조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SK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입수를 하고 예.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 가서 좀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네. 추정이죠. 예, 네. 추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좀 여유 있게 임하고 예. 또
심지어는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어저께 저는 그 출두하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두할 때 맨손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 말이죠. 네, 그 네, 저 네. 방대한 자료를 물어볼 텐데. 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론 변호사가 옆에서 뭐 들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아무 자료도 없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네. 자신감이 있는 건가 아니면 결과를 예상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뒤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나와서 자택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영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6시 55분 무렵입니다. 검찰청사를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담담한 표정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곤할 법도 한데 얼굴의 표정은 사실 뭐 읽을 수는 없는데 유영하 변호사 같이 옆에서 법조 조력을 좀 담당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옆에서 같이 네. 따라 나오면서 차를 안내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취재진들이 뭐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느냐,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봤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올라탄 뒤에 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출석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변호인단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29자 메시지만 남겨놓고 추가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나올 때 혹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역시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포토라인에 서기조차 하지 않고 네. 차에 올라탔습니다. 굉장히 좀 피곤하기 때문에 사실 뭐 청사 밖으로 나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역시 이제 특별한 멘트 없이 차에 올라탔는데요. 아침 출근 시간을 고려해서 신호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올림픽대로, 그러니까 서초동 대로를 나와서 올림픽대로를 타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예, 네, 이 지금 올림픽대로 타는 모습이죠. 예, 네. 남단을 거쳐서 올림픽 대로를 지나서 자택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7시 5분쯤 삼성동에 도착을 한 겁니다. 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동 자택에는 지지자들이 새벽부터 있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네, 지지자들을 향한 고마움의 표시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저기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함께 기다렸고요.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렸고요. 박 전 대통령 역시 지지자들을 향해서 미소를 보내면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고요. 또 환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른 시간부터, 뭐 새벽부터 혹은 그 전날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수의 지지자가 삼성동 자택 주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네, 밤새도록 기다리신 분들도 계셨다고 하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검찰청사를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꽤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현수막도 준비를 했고요. 또 피켓도 들고 손푯말도 들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인사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이 박 전 대통령 사실 뭐 자택 앞에서 이렇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청사 밖에 나오면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거든요. 뭐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렇다 할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쪽이 원래 조사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근데 나올 때 메시지를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쉽지 않죠. 그럼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저는 이게 그 대통령 측의 어떤 반응을 보면 조사 끝나고 네. 상당히 그 만족하고 또 이게 미소까지 여유 있는 이런 데 그 표정을 짓는데 네. 저는 이게 결과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올 거로는 안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영장 청구라든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어제 조사가요. 뭔가 이게 대통령의 자백을 받기 위한 이런 조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마지막에 한번 거쳐야 되는 요식행위예요. 예. 이미 기존에 여러 공범자들이 다 이게 기소가 됐고요. 증거는 다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통령 입장이 인정합니까? 아니면 이게
인정 못합니까? 물어보고 인정 못한다면 그냥 조서 그대로 받아 적어줘요. 인정 못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싸울 일이 없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게 분위기는 좋고 만족스러운데 결과는 이게 저는 다를 수가 있다. 아. 이걸 첫째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네. 조사 성격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어제 제가 조사를 보고 느낀 게 옛날에 그 심재룡 고검장이라고 특수부의 유명한 검사가 있는데요. 예. 그분의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항상 이 특수부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이 말이 이게 그 예리하게 송곳처럼 질문하되 불필요하게 뭐 감정적인 모욕이라든지 옛날 우리 그 노무현 수사 때처럼 대통령 따라서 이게 그런 게 어제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녹화부터 대통령 저하고 쓸데없는 감정 대립이나 이걸 안 하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가면서 질문을 이게 예리하게 송곳처럼 찔렀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아마 느끼는 대통령 측이 느끼는 분위기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좋을지 몰라도 과연 이게 그 결과까지 만족스럽게 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메시지도 그렇고요. 예.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걸 또 몰랐을까요? 그런 검찰 출신 아닙니까? 좀 변호인단 두 분도? 그쪽에 그 검찰 출신이 그 두 분 있죠. 예. 근데 그런 식의 조사였다라고 생각을 알면서도 저렇게 반응을 내놓고 밝은 표정을 지었을까 저는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그 뭐 약간 언론 이런 이제 그 뭐 플레이 예. 이런 것도 이게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저는 이게 이미 그 공범자들이 예. 다 이게 기소가 돼 있고 대통령이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이미 그 기존의 증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어제 이게 부인한다 해서 기소를 안 하고 이렇게는 못 할 거예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멘탈 갑이다. 뭐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정신력이 강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저께 출두 때 메시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대체 국민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송구스럽다라고 표현은 했고 대통령이 평소 말 언행하는 습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진폭이 적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정의 표현을 네. 적게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국민에 대해서 좀 진솔한 사과나 자기 성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었을 텐데 정말 네. 안타깝게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자택 앞에는 지지자들과 친박 의원도 있었죠. 사실 네. 배웅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그랬죠. 그 어저께 배웅 안 한 거는 역풍이 불까봐 친박들이 또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하면 좀 역풍이 불까봐 안 했다는 거고 네네. 그래도 뭐 20몇 시간씩 조사를 받고 오시는 분이니까 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운명을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 한 두어 분 거기 나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신병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저분이 비록 구속이 최악의 경우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절대 정치 씨름판을 떠난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삿바는 풀렸을지 모르지만 네네. 정치 씨름판을 떠난 분은 아니다. 상징적이고 지역적으로 영향력을 갖다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친박 쪽에서는 그 정치인들이라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고양이한테 손이 달렸어도 데려다 쓸 판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영향력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더 움직여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친박이 그럼 정치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 저는 이미 재개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재개를 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한다는 이야기라서 전 친박이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실 뭐 직접 오지 못하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인까지 이렇게 직접 보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도 이게 그 인간적인 도리로 간 면도 있지만 네네. 저도 이게 그 친박의 어떤 거대한 정치 재개로 보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게 정치는 크게 두 세력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건국 주체 세력과 비판 세력이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서청원 의원 분이 예, 분이라고 하죠? 네. 이런 이제 그 건국 주체 세력을 우리가 산업화 세력, 그다음에 그 비판 세력을 민주화 세력이라 하면 지금 이게 야당 DJ, YS 이런 분들 하고 그다음에 그 건국 세력은 누가 뭐래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는 보수 세력을 논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친박이 언젠가는 이게 재개하면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 이야기 중에 장성호 교수님
오셨는데요. 네. 네,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어쨌든 배웅할 때 나가지 않았던 친박계 의원들 이렇게 돌아올 때 이렇게 삼성동 자택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를 노리는 어떤 의도한 어떤 맞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정당 정치, 의회 정치, 한국의 정치의 기본 패턴은 개파 보수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물 중심이죠. YS나 DJ 그리고 JP, 소위 말해서 삼김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노무현, 친노계 이런 개파가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개파주의라는 것이 아주 나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연구주의라는 것에서 파생된 개파 보수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주의라든가 분단 이데올로기가 이게 더 씌워져서 상당히 정치가 극렬하게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고 정계 은퇴를 했다면 정치 개파가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진 하야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자택으로 돌아올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것은 일종의 내 파면은 정당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법원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죄함을 입증하겠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입증을 하고 나서 앞으로 중도 하차한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서 중도 하차한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치를 복귀를 해서 정치 재개를 하겠다. 이런 아주 강한 의지가 거기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친박의 어떤 정치 세력화는 지금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일단 검찰 조사는 총 14시간을 받았는데 이 중에 뇌물죄와 관련된 조사를 10시간이 넘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뇌물죄가 10시간이 아니고요. 예. 14시간의 대부분이 뇌물죄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뇌물죄가 두 개가 있어요. 예. 첫째는 이제 그 K재단, 미러재단. 그렇죠. 이걸 이게 제3자 뇌물 공여. 예. 요거는 이제 이거 재벌 가장 중요한 게 부정한 청탁입니다. 따라서 그게 아마 한웅재 검사가 대부분 이게 그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에서 재단 부분 이게 그 제3자 뇌물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이원석 특수부장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이분도 뇌물죄 조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정유라 지원 부분. 그렇죠. 삼성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단순 뇌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뭘 조사해요? 결국 이게 최순실하고 박 대통령이 경제 이익 공동체, 예. 공동지갑 네. 거기에 대하면 단순 뇌물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이 뇌물죄에 할당이 됐다. 예. 네. 그렇게 봅니다. 특히 미르케이 재단과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미 정유라 부분은 제가 보기에 특검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조사가 돼 있어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단순하게 확인 정도고요. 예. 그런데 그 재단 부분은 조사가 SK 같은 거는 바로 얼마 전에 소환했잖아요. 네. 또 이게 롯데나 CJ나 소환도 못했잖아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사할 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10시간 이상 걸린 거고 예. 정유라는 이미 특검 자료가 그들에게 원용됐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검찰 조사 이 내용은 모든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요식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을 조사해보고 예. 인정하면 기소하고 그렇죠. 부인하면 기소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그냥 남겨만 놓고 그렇죠. 이미 기소는 정해진 거죠. 기존에 이미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방을 하더라도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 같은 거 혹시 드러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전액 이전은 없다 봅니다. 예. 완전히 이게 보통의 경우는 증거의 비대칭 해가지고 새로운 게 많이 드러나요. 예. 옛날에 이 미얀마 대사의 유재경 예. 이분이 이게 특검 갔다가 몇 시간 만에 그냥 그렇죠. 분복했잖아요. 그랬죠. 대부분 이게 특검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어서 대통령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여유 있게 놓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이게 어제는 아마 요식행위로서 뭔가 이게 쌍방 예. 대통령 측도 뭔가 결정적인 증거는 없을 거고 예. 이게 검찰도 특별한 건 없이 단지 기존 혐의를 확인하는 정도 그쳤기 때문에 서로에게 웃으면서 만족하면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네. 그렇다면요.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요식행위를 하면서 이거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냥 예우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간 걸까요? 아니면 뭐 이미 그러니까 답은 그려져 있다라고 본다면 검찰로서 요식행위를 지나간다면 향후 전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의도를 갖고 요식행위를 했을까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 진술이 꼭 필요하죠. 뇌물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쌍방 진술이 꼭 필요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많은 수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네. 지금 검찰 갔다 특검 갔다 다시 검찰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면은 지난번에 검찰이 강요죄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특검이 뇌물죄로 생각을 했던 것 부분이 다시 조율이 돼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조율하는 단계가 지금 대통령 조사를 통해서 시도를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대부분 부인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총체적으로 부인을 하는데 그 덩어리 전체를 부인하는데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볼 게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쪽 진술은 이제 그 뒤에 새로 나온 거지만 대통령 쪽에서도 충분히 정보를 입수를 해서 예. 대응 방안을 갖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새로운 사실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일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여쭤본 이유가 네. 검찰로서는 그럼 구속 쪽으로, 그러니까 구속 여부에 때문에 이게 그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구속 여부 때문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검찰 우선에 당이론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검찰도 물론 고민이 깊겠죠. 네. 대통령을 이제 구속을 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일파만파를 그리는 거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검찰로서는 자기들이 그 불구속이라는 짐을 갖다 다 떠안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여태까지 밝혀진 증거, 증언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대통령 이 사태 때문에 묻혀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검찰공화국,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에 대한 비판은 상시적으로 존재를 해왔거든요. 근데 검찰이 지난번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이렇게 흐물흐물 해가지고 가면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찰이 자기네들이 그 짐을 갖다 홀랑 다 지는 것보다는 법원하고 나눠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법원에다 물어보면 되는 일 청구는 하고 되는 판결을 일 받기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검찰이 고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게 이미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게 고민하는 척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첫째는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구속하려면 이게 범죄가 소명돼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이재용 회장이나 여러 개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도주 의뢰하고 증거인멸인데요. 재밌는 게 이게 이재용 회장도 도주 의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어요. 근데 징역 5년 이하입니다. 뇌물 준 사람은. 근데 뇌물 받은 사람 1억 넘으면 10년 이상이죠. 그럼 이게 범죄가 중도하면 도주 의뢰는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부인하면 증거인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구속을 안 할 명분이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법이 가장 중요한 게 평등이잖아요. 이재용 회장 5년 이하 준 사람은 1,000억 주도 5년 이하인데 구속됐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5명 구속됐어요. 그다음에 그 정호성 비서관 2년 이하에 공범사면 2년 이하인데 구속됐죠. 이 공범자들이 전부 구속이 돼 있는데 안종범 수사까지.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빠집니까? 따라서 이게 검찰이 뭐 영장을 청구 안 하려면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을 쓸 때가. 근데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 가지 논리로 구속영장 청구 안 될 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구속영장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대선 국면을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이 과연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을지 지금 이 사항은 범죄 중대성이라든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본질적인 기능이 검찰의 기능이 다 죄가 있으면 단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대선과 맞물려 있지만 검찰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검찰이 우리 두 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기능에서 충실해서 봤을 때는 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서 세 가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는가. 근데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는가 부분에서 법원이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다 부인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의 철학이었고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었고 예, 예. 그리고 대가성 없는 자발적인 기업의 협찬이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일관된 진술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기업의 삼성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삼각이 조합이 지금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냐? 이것은 추가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재판을 더 진행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법원의 전적으로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봅니다. 네. 검찰 혼자 다 뒤집어 쓰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예, 네, 같은 일단은 이야기입니다. 또 조기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소, 재판 일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소는 가급적 빨리 하고 예. 재판 자체는 대선 후로 예. 끝나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자극이 대선판에 계속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네. 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저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정치적 고려를 갖다가 법의 단계로 넘어갔는데 정치적 고려를 갖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선거가 있는 거고 그 탄핵된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는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탄핵이라도 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국민들도 여러 차례 지금 대통령들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문제고 이건 이 문제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검찰이 지금 이 수사를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 나라의 기강을 갖다 허물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는 게요. 법에 보면 항상 이게 특검이 기소한 거는요. 1심이 3, 2심이 2달, 3심 2달, 3, 2 안에 끝내야 돼요.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그 구속 사건은 1심이 6개월, 그다음에 그 4, 4, 6, 4, 4. 그러니까 이게 법에 딱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게 기소는 먼저 하고 재판은 나중에 미뤄서 선거 끝나고 하자.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 왜 DJ 때는 검사가 2달 동안 수사를 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J는 당사자예요. 대통령 맞죠? 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저는 이게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하고 재판하면 되지. 이분이 이게 정치적 고려가 왜 필요하냐고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아무 대선 당사자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원칙대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제 말도 그 말이에요. 네네.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분리를 못한다는 거죠. 기간이 대선 이후로 늦출 수가 없다. 왜 재판 기한을?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의 주장일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거고 정치권에서 이제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대선 기간에 어쨌든 변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뭐 친박계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서도 그럴 경우가 있겠지만 예, 예. 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수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축제고 헌정 질서의 아주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탄핵과 그리고 나서 지금 검찰의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나 그리고 재판 이런 거에 가리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차기 지도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검증의 시간이 100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션이 50%나 30% 이상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 30%의 비중을 사실은 차기 대통령의 검증에 온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텐데 예. 그런 시간을 뺏긴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현상, 사법적인 현상은 현상대로 가야 되고 우리가 또 근성 있고 끈기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네. 양쪽을 다 해서 지혜롭게 해결을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오면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네.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조사, 그다음에 그 대기업들에 대한 네. 수사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 건너갔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대면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병우 그다음에 대기업 두 가지입니다. 네. 그것도 뭐 만만치 않은 수사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지금 검찰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 그 대기업 수사는요. 대통령이 돼서 이게 뇌물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따라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뇌물죄가 되면 대기업 당연히 공여죄로 조사하고요. 예. 대통령이 만약 강요만 되면 대기업은 피해자죠. 아. 그게 달라지는 거고요. 네네. 저는 이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어렵다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우병우 수석에 대한 본질적인 혐의는요. 예. 롯데 70억 돌려준 수사 기밀을 알려줬다. 네네네. 또는 이게 옛날에 왜 세월호 압수수색을 막았다.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아들 보직이 어떻고 뭐 정관 가족에서 행령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게 그 개인적인 건 지역적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수사하려면 어디부터 압수수색해야 돼요? 바로 이게 법무부, 그다음에 검찰청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예.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려면 검찰이 자기 살을 도려내야 돼요. 네. 저는 이게 쉽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특검이 못한 걸 검찰이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봅니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야 하죠. 네. 근데 못한다는 건 왜 자기 살을 도려내야 되고 예. 지금 압수수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저는 이게 옛날에 청와대 압수수색 자꾸 시도하지 말고 그렇죠. 그럼 이게 검찰청이나 법무부는 왜 안 하느냐. 그때 파견 놓은 20명의 검사들이 다 반발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거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대선 정국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차기 정권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전망들을 많이들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검찰로서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쭤봤던 이유가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검찰의 존립 여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뭐 검찰을 헌법적인 기구고 국민의 합의에서 만드는 사법적인 가장 강력한 사법 사정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죠, 물론.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고 네네. 역대 정권마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렇죠. 그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 지휘권 아래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네. 물론 검찰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무소불위로 혼자 휘두르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물론 검찰 개혁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네.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 되고 몇 가지 어떤 개혁적인 방법을 했다가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고 그런 현상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네. 궁극적인 것은 검찰을 탓하고 욕하기 전에 네. 저는 검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정치권, 청와대, 대통령 이런 권력기관에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그런 지금 측면들이 상당히 역대 정권마다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적인 구조, 대통령의 구조를 완전히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검찰 자체를 대통령부터 좀 유리시키는 그런 구조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네. 네.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다른 국가적인 어떤 개혁 과제에 치중하다 보면 검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네. 보이는 겁니다. 네.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이 검찰 개혁에 짧게 한마디만 하면요. 가장 이 검찰이 겁내는 게 두 개예요. 네. 바로 이 경찰하고 관계해서 수사권 독립론. 그렇죠.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하면 검찰 권한이 많이 축소돼요. 그렇겠죠. 두 번째 고위공직자 그 공수처 비리. 이거 때문에 이게 또 검찰 권한이 많이 축소되잖아요. 네. 이거 두 개를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라도 아마 이게 이번에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불구속하고 정권이 바뀌고 여론이 나빠지면 이런 개혁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도 사실 검찰에게 기대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만일 우병우 수석 수사에 대해서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흐지부지되거나 흐물흐물되면은 저는 정말 우리 속담에 원숭이 밥 짓듯 한다는 말 있지만 신용만 내지 뭐 아무것도 되는 일 없는 예, 그런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 개혁하고 관련해서는 그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 검찰의 전횡으로 나타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또 그런 과정에서 홍만표 검사 사건이나 진경준 검사장 사건처럼 검찰 내부가 썩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은 불가피한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헌법 예. 조항에 예. 그것이 검찰이 딱 쥐고 있게끔 조항이 돼 있어서 그 개헌이 필요한데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가 이제 검찰에서 상당히 그 부담스러워하는 문제다 그러는데 네. 경찰 수사권 독립만 좀 제가 첨언을 한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정부 수립한 다음에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당시 친일 경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수사권을 주냐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주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때 부산까지 피난 내려가서 그 의회에서도 수사권 독립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 네. 네. 오래된 그래서-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 친일 경찰이 다 물러난 다음에 이 재론을 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다 죽어서 백골이 진토됐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아니 그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단 말이야 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수사권의 복잡한 내용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네네.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판단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뭐 수사권 독립 이야기까지 번졌는데 사실 뭐 그만큼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대선 전국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여러 대선 주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다른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좀 쓰이겠죠.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들이 우리 문제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각의 구조와 기능이 서로 섞여서 조합식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화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예. 우리 정치권이 사법부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월권하고 간섭하는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권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을 가지고 검찰과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법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구들을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라고 계속 압력을 놓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우리 정치 삼류라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든지 네. 앞으로 정치가 바뀌려면 이런 어떤 법치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킬 수 있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이런 정치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정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입법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입법화에 매진할 것이지 국민한테 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존재감을 내세우고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번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